고맙습니다. 제 책이 지난 8월 25일 날 나왔으니까 정확히 한 달하고 한 보름 만에 첫 번째 강연을 하는 겁니다. 좋네요. 예. 그 사이에 여러 차례 강연이 잡혔다가 현충원에서의 이제 현충원 투어도 잡혔다가 다 취소되고 다 연기되고 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책 현충원 한 바퀴, 그러니까 이제 항일과 친일의 역사 따라 현충원 한 바퀴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와 지사들의 이야기를 추적한 책입니다. 쓰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왜 3년이 걸렸냐? 이 친일파를 추적하기까지의 과정들이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친일파를 추적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임정로드와 약산로드를 추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내린 결론은 친일파까지 이르더라고요. 백범을 추적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양대 거두인 약산 김원봉이 보였고, 약산 김원봉을 또 추적하다 보니까 그가 왜 한국에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목도한 이후에 친일파를 자연스럽게 추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 책을 쓰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장면. 바꿨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옛날에 제 사진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바꿨어요. 1919년 3월, 10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다 잘 아시죠? 오늘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들 우리나라의 정확한 명칭으로는 3.1 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발발을 했습니다. 고종황제가 서거하고 나서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기운을 모아서 말 그대로 우리가 독립을 한번 해보자는 민중들의 열의와 같은 열기가 전국에서 일어난 게 바로 그 시작점이 1919년 3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명, 제대로 된 이름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3.1 운동이라 부르고 있죠. 제 책에서도 3.1 운동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칭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1 혁명으로. 왜 혁명이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3.1 혁명일까요? 왜일까요? 1910년 우리나라가 8월 29일 날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뭐였죠? 조선이자 동시에 대한제국이었죠. 근데 3.1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민중들이, 우리 이제 국민들이 다 깨달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전국에서 모인 우리의 지사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헌법을 만들죠. 그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4월 11일 날 무슨 나라가 만들어지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는 그 흐름이 3.1 혁명을 거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1919년 9월 달에 상하이 하비루에 있는 청사 앞에서 모인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뭐냐면은 1919년에 3.1 혁명을 거쳐서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땅을 비롯해서 연해주, 미국, 프랑스, 중국까지 포함하고 이 모든 지역의 당시에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해서 12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근데 실질적인 정부를 갖고 있던 건 몇 개였냐? 말 그대로 권력과 뭔가 내가 임시정부로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던 곳은 3곳이에요. 한 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이 한성, 서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바로 상하이예요. 이 3곳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정부를 만드는데 바로 1919년 9월 달에 만들어진 통합정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된 모습입니다. 그 중심이 누구였냐?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다시피 유명한 누구예요? 누구죠? 누굴까요? 도산입니다. 안창호 선생.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통합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범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백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알아보시네요. 백범을 나중에 사진을 보면 백범이 굉장히 코스튬을 유지를 하는데 어떤 사진에서 보면 흑인 같아요. 그 여러분 몽양 어디 있습니까? 저기 또
아, 역시 알아보시네요.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유필 선생이 있고, 나중에 이 익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돌아가시는 해공 신익희 선생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아버지라 불렀던 손정도 목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윤현진 선생이라고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28살에 작고했습니다. 굉장한 기재였는데 왜 만 28에 죽었냐? 왜 죽었을까요? 1922년에 돌아가십니다.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1919년에 나라가 만들어져서 1945년 광복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 26년 동안, 그러니까 횟수로 27년 동안 임시정부를 이어오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잡혀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로로 돌아가세요.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3.1혁명의 결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사진만 보면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 우리 교과서에서 봤죠? 3층짜리 건물에 태극기가 걸려있고 앞에는 인도 수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두 번째 임시정부 청사예요. 대한민국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건물이에요. 요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두 번째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거. 지금은 H&M. 아무런 흔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이 사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어디서 이 사진을 찍었는지? 지금 여기 창문 보이죠? 이 밑에 이렇게 입구 같은 거. 여기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선생님 임정로드 갔다 오셨다 그랬죠? 임정로드를 가면 사람들이 여기를 가요. 제가 무조건 가라 그래요. 왜?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우리의 이름과 국가와 우리의 헌법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거리에서. 우리가 지금 상유하는 헌법과 국가가 여기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한테 내가 여길 가라 그러는데 가도 아무런 표지석이 없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쇼핑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 이렇게 우리가 표지석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 한 해 사람들 데리고 계속해서 갔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가서 이걸 관광 상품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똑같은 포즈로 멋있게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자. 그리고 재밌는 점은 여러분 굉장히 안창호 선생님 비롯해서 다들 멋있게 사진을 찍었죠. 그 당시에 양복을 입고 다 맞춤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얀색 양말을 신고 멋있게 찍었어요. 왜 이렇게 찍었을까요? 왜 이렇게 찍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멋들어지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6회 회의, 이렇게 임시의정원 회의를 이렇게 한 건데 왜 이렇게 멋들어지게 사진으로 찍었을까요? 이게 바로 기념 엽서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 엽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조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3.1혁명의 기운을 거쳐서 일어난 그 민중들에게 이걸 봉투로 담아서 보내줘. 거기에 회신용 우표가 있어요. 왜? 독립자금 보내라고.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갈까요? 근데 재밌는 점은 1930년대 이게 바로 지도예요. 중국 상하이의 지도. 1930년대 이게 바로 중국 상하이의 지도인데 제가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X 표시한 이곳이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 통합된 정부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이 거리, 이쪽 밑에 있는 거리와 위쪽에 있는 곳이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왜 다를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곳에서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내에서 1919년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4월 29일날 의거를 일으킨 후에 대장정이 상하이부터 충칭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만 임시정부가 12번으로 옮겨 다녀요. 왜? 우리 선생님 상하이 갔다 오셨죠? 근데 왜 옮겨 다닐까? 이유가 뭘까요? 재밌는 점은 이게 두 번째 청사, 이 거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청사 추정지가 여기에 있어요. 이 거리에. 두 번째 청사, 여기가 12번을 옮겨 다니고 지금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갔다 오셨어요? 마당로에 있는 청사? 바로 여기입니다. 선생님.
여기서만 12번을 옮겨요. 1924년에 김구 선생의 부인 최등리 여사가 돌아가시는데 병원에 가서 임종을 못 지켜. 왜? 당시에 최등리 여사가 돌아가셔서 낙상사고를 당해서 이쪽에 있는 홍구병원에서 여기서 영면을 하시는데 백범이 당시에 요곳을 벗어나는 순간, 이 하얀색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잡혀가니까 영면하는 걸 그 마지막 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만 12번을 옮겨. 왜? 왜일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일제의 감시망과 밀정을 피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돈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번을 이사 다니는 거야. 우리가 봤던 이 멋들어진 이 건물이 불과 여러분 여기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3개월, 9월 달부터 12월까지, 9, 10, 11월까지 여기서 지낸 다음에 쫓겨나. 다른 곳으로. 근데 재미있는 점은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총리이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상하이에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1호 박사 누구예요? 최초의 정치학 박사? 닥터리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이제 머물다가 3.1혁명이 일어나니까 한성 정부의 총재로 처음에 돼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상하이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윌슨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소문이, 왜냐면은 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당시에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우리 지사들이 왜 이승만 대통령을 왜 이렇게 추대를 했냐?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의 거대한 힘을 맛본 거예요. 일본의 거대한 힘을 맛보다 보니까 총칼로 아무리 싸워도 얘네는 못 이긴다는 걸 스스로 우리 지사들이 당시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론으로서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외교론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닥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추대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다가 1919년 4월 달에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오냐? 여러분 언제 와요? 1920년 12월에 오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됐는데 1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이렇게 안창호 선생이랑 이동희 선생이랑 이시영 선생이랑 신주식 선생이랑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환영 파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요? 1921년 5월 달에 돌아갑니다. 6개월을 여기서 안 있고 다시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합니다. 1925년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가고 나서 그 4년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완전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없애야 되냐, 임시정부를 다시 실력을 키워야 되냐, 새로운 걸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냐, 소위 말하는 실력 양성론, 창조론 막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 대통령이 부재한 자리에서 혼란의 임시정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임시정부를 멱살 잡고 끌고 온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 김구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 재밌는 점은 자꾸 우리나라가 무슨 그 대한민국의 무슨 개국을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만들어지고 해서 대한민국의 개국을 자꾸 이야기를 해. 여러분 여기 가면 누가 앉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이동희 선생이에요. 블라디보스톡 정부의 수장이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김일성의 아버지라 불렀던 바로 손정도 목사예요. 김일성의 아버지인 그 김형직의 실제 친구예요. 김일성이 길림성에서 살 때 이 손정도 목사 집에서 지냈어.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 대한민국 3년 1월 1일이에요. 대한민국 3년이면 여러분 몇 년이에요? 대한민국 원년이 몇 년일까요? 1919년. 대한민국 2년은 1920년. 대한민국 3년은 1921년입니다. 1921년 1월 1일 날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직 의원들이 모여서 위원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왜 찍었을까? 기념 엽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보면 알겠지만 당시의 중심은 이승만, 안창호. 누구예요? 맞습니다. 백범입니다. 경무국장 김구예요. 김구의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 사진 찍고 나서 4개월 뒤 5월 말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경랑 속에 빠져요, 임시정부가. 정말 난리가 나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임시정부의 그 외교로운 정책은 제대로 발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내부에서는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번졌던 거고. 근데 그 1920년대 임시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민중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뜨거운 뭔가 힘을 주고 우리 독립에 대한 열기를 끌어왔던 젊은이들이 있어요. 바로 약산과 의열단이에요. 1919년에 11월에 중국의 길림성에서 약산을 보면서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가만히 있냐면서 의롭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의열단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폭탄과 총을 들고 일본 요직 인사들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해요. 암살을 하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맹렬히 정의를 실천한다는 의열단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얼굴 보세요. 몇 살들이었어요? 20대. 다 20대였어요. 약산이 그 무서운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320억의 몸값을, 일본의 그 몸값을 현상금이 됐던 이 약산이 당시 나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22살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뜨거웠던 청년들이 1920년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물론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1920년에 여러 가지 일어나서 만주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상하이에서, 베이징에서 이 청년들이 모여서 폭탄을 만들어서 국내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이 을지로에서 폭탄을 던지고 했던 청년들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부산에서 동료들이 다 잡혀갔다는 이유로 의열단 첫 번째 거사가 일어나요. 박재혁이라는 청년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시간만 있으면 박재혁을 다음에 얘기할 텐데 박재혁이에요. 너무너무 사연이 막 그냥 조선 총독부에 유일무이하게 폭탄을 던진 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김익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쳐서 청와대에 여러분 폭탄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폭탄을 던지고 나서 베이징에서 폭탄을 받아서 기차를 타고 조선 땅에 와서 폭탄을 던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걸 다 성공하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듬해 상하이에서 의거 때 잡혀가지고 20년 넘게 감옥에서 있다가 출소한 후에 1942년에 죽습니다. 사라져요. 행방불명. 조선 경성 땅에서 일대천에 총싸움을 벌인, 종로판에서 총싸움을 벌인 사람이 바로 김상옥이에요. 영화 밀정에 보면 첫 장면에 나오죠.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영화 밀정의 실제 주인공인 송강호와 동요입니다. 김시연과 황옥경부예요. 실제 모델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시연 선생이 공유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잘생겼어요. 김시연 선생은.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직업이 독립운동가였는데 지금까지도 서운이 안 됐어요. 한평생 독립운동을 했고 감옥에서 17년을 있었던 분인데 부인도 독립운동가를 했는데 독립 서운이 안 됐어.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후에 자꾸 독재를 하고 막 부정선거를 하고 하니까 이 김시현 선생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지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의열단 멤버들을 끌어모아서 총을 건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하라 그래요. 걸렸어요. 모든 게 다 박탈되고 마지막에 실수는 없던 거 다 감옥 갔어요.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이 중구에 있는 사글세방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김시현 선생이요. 나이 40에 의열단의 모든 운동들이 다 무너지니까 일본의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겠다고 나이 40에 폭탄 3발을 들고 일본의 궁에 가서 폭탄을 3발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김지섭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죠. 다 실패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석탄 화물선 바닥에서 그 습기 찬 바닥에서 숨어서 갔다가 그 습기가 폭탄 속에 다 스며들어서 폭탄이 다 불발됐어요. 김지섭 선생이요. 을지로 한복판에서 1926년에 조선 칙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간부들을 사살한 사람입니다. 민중들이여 깨어나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총알로 자기에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나주석 선생이에요. 이런 청년들이 1920년대 초중반에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백범이 뭘 했냐? 백범은 임시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여러 여론들이 있을 때 백범은 아니다. 임시정부가 우리의 중심이다 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의열단의 1920년대 활동을 보고 뭘 했냐?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한인애국단인 거예요.
그래 누가 나왔어요? 이봉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봉창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최훈식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유상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죠. 그리고 누가 탄생해? 충남 예산 출신의 윤봉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32년에. 윤봉길이 어느 날 갑자기 백범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폭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충남 예산에서는 윤봉길은 그 지역 내에서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똑똑할 대로 똑똑한 사람이 독립운동하겠다고 자기 자식들 다 버리고 혼자 저기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추 장사하고 세탁소하고 일하면서 지내다가 상하이의 김구를 만나서 김홍일 장군에게 폭탄을 받아서 그 폭탄, 물통형 폭탄과 도시락형 폭탄 2개를 준비해서 물통형 폭탄을 1932년 4월 29일 훈커공원에 가서 5m, 18m를 뛰어가서 5m를 던집니다. 그게 단상 위에 터져서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장개석이 그 뒤에 중국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걸 한국의 일개 청년이 했다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14년을 상하이에 있다가 만으로 13년을 있다가 더 이상 상하이에서 버틸 수가 없어. 왜? 일본의 고관대작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막 잡아들이는 거야. 이때 잡혀간 게 바로 누구예요? 도산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때 잡혀가서 나중에 이제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돌아가시는데 이게 바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상하이부터 자신고,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구일인, 치장, 충치까지 이게 바로 임종로드 4,000km예요. 물론 임종로드 4,000km 말은 제가 붙였습니다. 원래 없던 말이었어요. 임종로드란 말이 없었는데 임시정부의 대장정이거든요. 이게 바로. 근데 이거를 좀 청년들에게 뭔가 힙한 여행, 뭔가 컨셉 있는, 뭔가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막 9개월 살고 막 힘든 곳에서 많이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가장 힙한 여행이 뭘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거를 독립운동이 여행을 힙하게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임정과 로드를 붙여서 여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유명사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임정로드. 잘 됐어요. 되게.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5세. 약산로드랑 지금 이 현충원 한 바퀴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대장정이 시작됐고 1919년 4월 11일 날 나라가 만들어져서 1932년에 이 상하이를 떠나서 자신과 항저우와 난징, 창사, 광저우 이걸 거쳐서 충칭에서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해방을 맞이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해방을 맞이했는데 광복을 맞이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 사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충칭 연화지청사 백범의 계단입니다. 1945년 11월 3일 날 찍었어요. 여러분 백범이 독립운동한 기간이 27년이에요. 백범만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일생 동안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개인 자격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실현이 예상됐던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역 대통령이 이렇게 백범의 계단에 섰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내각 요인들과 함께. 이 사람이 바로 정정화 선생의 아들이에요. 김자동 선생.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님. 김자동 선생. 이렇게. 그래서 제 책에다가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멘트예요. 일생에 한 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 뭔가 목표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상하이까지 많이 가. 근데 우리가 충칭까지 가자는 그 의미로 바로 백범의 계단에 서자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이게 2017년인가 8년인가 그렇고요. 이게 대통령 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작년. 그 뒤로 제가 학생들을 계속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올 1월에도 계속 가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이걸 계속 가서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한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 기간들을 다 돌려면 너무 길어요. 20박 20일이나 걸렸어요. 저는 이거 다 도는데. 물론 이건 나중에 7박 8일로 줄였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상하이부터 난징까지 3박 4일 코스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학여행으로 만들자. 그래서 학생들을 실제 교총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국교직원공제의 후원을 받아서 실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듣던 학생들이 난징에 가서
리지샹 위안소에 가니까 애들이 막 눈물을 보여. 김구가 고물상으로 행세했던 그곳에 가니까 애들이 막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학여행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그걸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번 책에 이제 들어있는, 지금까지는 임정로드와 약산로드에 관해서 짧게 20분 만에 이제 서술을 했던 거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느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양대 거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백범 김구와 약산 김원봉이에요. 독립운동에 마치 연대와 고대, 고대와 연대처럼 양대 산맥처럼 불리던 사람들인데, 백범 김구 어딨냐고요? 1949년 6월 26일 날 요 옆에 있는 서대문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맞고 죽었어요. 약산 김원봉 어디 있어요? 1948년에 지금 윤범규 선배 회사 앞에 있는 그 경찰서에서 노독술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 울분에 못 참아가지고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1958년에 11월 달에 김일성에게 수청당합니다. 그러면 그 김구를 쫓았던 민족주의자 계열과 약산을 쫓았던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은 그러면 다 어딨냐고요? 제가 그 명단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있죠, 있기야. 근데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 우길승천기예요. 일본 전범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옆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소녀상 있어요. 여기 지금 연합뉴스 TV 앞입니다. 소녀상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구 일본 대사관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우길승천기를 들고 있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윤미향이 일본군보다 더 나쁘다. 그래요.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그래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정의연의 그 평화합의 문양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가 지금 우길승천기를 들고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을 맞이한 날에 광복절에 지금 그래요. 뭐 성조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깃발과 성조기까지 저도 그러려니 해요. 일장기가 저희 회사도 이 뒤에 있어요. 근데 야 일장기가 이 광복절에 나부끼는 거를 광화문에서 이거를 내가 목도를 했는데 참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럴 건가? 여기서부터 좀 출발했어요. 여기서 이게 왜 이러지 도대체? 아니 백범과 약산과 그 수많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모습 보려고 8.15 광복절에 일장기가 광화문에서 나부끼는 이런 모습 보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은 다 죽었어요.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 다 죽었어요. 최근에 7월 달에 마지막 친일파라 불린 백선엽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들이 다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 현충원에 잠들어 있더라고요. 다 현충원에 잠들어 있어요. 다. 그럼 백범 어디 잠들어 있어요? 현충원에 못 잠들었어. 몽양 여운형 어디에 잠들어 있어요? 1948년 7월 달에 해화동 로터리에서 총 맞아 죽은 몽양은 어디에 잠들어 있어요? 저기 수유리야. 저 북한산 그 끝자락에 잠들어 있어요. 현충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충원, 국가의 말 그대로 공헌한 영령들을 위해서 모신 땅이 현충원인데 그 현충원에 누가 잠들어 있냐? 친일파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하는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행위위원회가 2004년에 만들어지는데 2009년에 이명박 정권 때 1006명을 공인을 합니다. 1006명을 국가에서 친일파로 공인을 해요. 근데 그들 중에 11명이 대전과 서울에 잠들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 명이 더 늘어서 12명이 됐어요. 국가공인 친일파 누구예요? 백선엽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대전이에요. 우리 할아버님 어디에 잠들어 계세요? 대전 현충원에 잠들으시죠. 묘역 어디예요? 525입니다. 그러니까 1묘역이 있고 2묘역이 있을 텐데. 제5묘역이에요. 제5묘역? 제5묘역. 제5묘역이면은 이장군 묘역 옆쪽이네요. 이장군 묘역 그 옆쪽이 바로 백선엽이 잠들어 있어요. 국가공인 친일파.
할아버님 머리 위에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당 대표들이 매번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 찾아가는 장소가 바로 여기에요. 서울현충원. 우리나라에 두 곳에 현충원이 있는데 물론 현충 시설은 많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말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현충원이 바로 서울과 대전에 있는데 이게 50만 평, 이게 100만 평이에요. 원래 이제 48만 몇만 평, 이제 98만 평 이런 건데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가죠. 근데 여기 이 현충탑 뒤쪽부터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친일파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런 친일파들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왜? 국가공인이 아니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일본에 멸사봉공을 한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국가에서 친일파라고 공인은 안 했어요. 그냥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4,4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건 언급 안 할게요. 제 책에 언급했습니다. 따로 보시고.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가공인 친일파라는 거예요. 서울현충원. 한 명씩 볼게요. 여러분 누구예요? 김백일이에요. 김백일인데 가네자와 도시미남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현충원에서 가장 박정희 대통령 묘역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이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 묘역인데 가장 높고 양지 바른 곳에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 현충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제1장국 묘역 가장 안쪽에 가네자와 도시미라 불리는 김백일이 잠들어 있어요. 이 김백일이 뭐로 유명하냐? 1930년대 후반에 만주 지역에서 간도 특설대가 만들어집니다. 자꾸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항일 빨치산 역할을 계속해서 만주 지역에서 하니까 일본 만주국에서 뭘 만들었냐? 조선인 특작부대를 만듭니다. 조선인은 조선인이 때려잡는다는 그 특작부대를 만주군 산하로 만들어요. 대장급은 전부 다 일본인이 하되 초급 장교와 그 밑에 병사들은 전부 다 조선인으로 꾸려요. 그 조선인의 그 간부 중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김백일이에요. 가네자와 도시미남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군의 날이 선생님 국군의 날이 언제죠? 10월 1일입니다.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일까요? 서울수복 6.25 아니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서울보다 좀 더 위쪽에 뭐죠? 384. 384선을 넘은 그 부대가 당시에 3사단이 38선을 넘었는데 그 3사단 상급 부대가 바로 1군단입니다. 그 1군단의 당시의 군단장이 누구예요? 김백일이에요. 김백일이 처음으로 38선을 넘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국군의 날입니다. 김백일은 간도특설대 출신의 장교. 한국에 몰래 들어와서 이용준 이 사람을 찾아가요. 이용준. 일본군으로 무려 34년을 복무했습니다. 일본군으로 무려 34년을 복무한 이용준을 찾아가. 이 이용준이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나라 육군 초대 참모총장입니다. 이 이용준이 군사영어학교를 미군정을 해서 만들어서 105명, 110여 명의 우리나라 그 청년들을 우리나라 초급 간부로 육군 장교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여 명이 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김백일이에요. 엄청난 전공을 세우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김백일이 죽어요. 1951년에 대관령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고 나서 묻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재밌는 점은 국가공인 친일파예요. 국가공인 친일파인데 김백일의 묘 어디에도 그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백일의 묘에서 바라본 흐린 날의 서울 전경이에요. 흐린 날입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날. 작년에 찍었어요. 4월 달에.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제가 안타깝고 애석해하는 두 사람이 바로 신태영과 히라야마 호에이 신태영과 나카야마 가테토시 이용준입니다. 둘이 일본 육사 동기예요. 1911년에 둘 다 일본 육사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일본 육사를 잘 다니다가 일본군으로 임관한 뒤에 30년 넘게 일본군으로 활동하면서 둘 다 일본군 고위 장교가 됩니다. 일본군 중령, 일본군 대령이 돼요.
여러분 지금 저도 장교 출신이고 선배도 장교 출신이죠. 장교 출신들이 군인이 한국군에서도 대령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청년 둘이 일본군의 중령과 대령이 됐어요. 둘 다 사령관급이었어요. 실제로 용산정차장의 사령관이었고 충칭 보급기지의 원산과 충칭의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해방 후에 뭘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육군 초대 참모총장입니다. 그러면 심평은 뭘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4대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요. 다 좋아요. 30년 넘게 일본군에 복무했지만 다 좋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어디에 묻혔냐?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묻혔냐? 제가 이 책을 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임종로드랑 다 갔다 오고 나서 애국지사들이 어디에 묻혔나 궁금해가지고 현충원을 자꾸 갔는데 고개를 들었더니 이게 바로 이용준의 묘예요. 서울 현충원에 가면 장군 이묘역이 있어요. 장군 이묘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장군 이묘역인데 지금 이게 뭐 더 안쪽에 있어서 더 여기가 높아 보이지만 이건 평지입니다. 고전은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이 장군 이묘역 여기가 상단이에요. 이게 산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요 산에 요 바로 우측 하단 여기가 누구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만든 그 임정 요인들이 묻힌 곳이 바로 이 임정묘역이에요. 그 바로 밑에 임정 요인은 아니지만 독립운동가로서 일생 동안 독립운동을 한 의열단원과 여러 애국지사들이 바로 이곳에 묻혔어요. 소위 말하면 뭐 남자연 선생, 이회영 선생, 아까 의열단원들이 다 여기 묻혔어요. 다 발 아래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응준의 우리나라 초대 육군 참모총장 이응준의 묘예요. 이응준의 묘 여기 요 길이에요. 이게 여기에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렇게 친일파 묘 바로 아래 우리나라 애국지사 독립운동을 위해 평생 싸웠던 애국지사들이 요 밑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용준의 일본 육사 동기가 누구냐면 지청천 장군이에요. 한국광복군 출신의 그 총사령관 지청춘. 이 사람도 일본 육사를 똑같이 나왔어. 근데 1919년에 3.1혁명 후에 지청천은 민중들을 자기가 독립군을 끌겠다고 만주로 망명해서 가버려요. 일본군은 그 책을 다 들고. 근데 자기의 친구였던 이용준은 여러분 뭐예요? 일본군에 남아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살다가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용준의 여기 묘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군인의 아버지라고 써 있어요. 신태용의 묘에 가면 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신태용의 묘에 가면 우리나라 호국의 간성이라고 써 있어. 대한민국 그래요.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여러분 일본군으로 34년을 본 거 35년 우리나라가 35년 일본군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 뺏긴 게 35년인데 34년을 일본군으로 복무했는데 고위장교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돼요? 그 어디에 가도 여기에 친일파 관련된 흔적은 없어요. 누차 강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인한 사람들이에요. 친일파로. 일본에서 태어난 이명박 대통령이 공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요 뒤에 바로 이제 친일파의 묘가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여기가 그 입구야. 제가 겨울에 찍었지만 요게 바로 광복회에서 세운 2000년대 초반에 광복회에서 지사들이 이름 없이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이 기기겠다며 뭘 세우냐? 대한독립군 무명용 사탑을 세워요.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만 명의 독립군들을 기리겠다고.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친일파 무덤 바로 발 아래다 이걸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연총원 어딜 가도 고개를 숙이면은 임정요인들과 애국지사들을 위해 고개를 숙이면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친일파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임정로드의 주인공이 예관 신주식 선생이랬어요. 이 양반이 이제 임정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70년 동안 1920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면서 대통령 대행을 해요. 근데 이 양반이 과로로 쓰러져서 죽어요. 나중에는 단식을 해. 단식을 해서 임시정부가 자꾸 분열하니까 단식해가지고 혼자 써서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1993년에 이제 중국에서 70년 넘게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모셔졌는데 여기다 모신 거야, YS가. 이게 바로 친일파의 묘예요, 여기가.
여러분 국가공인 친일파 12명 중에 현충원에 잠든 국가공인 친일파 12명 중에 11명이 군인이에요. 딱 유일하게 한 명이 문인 출신이 한 명 있어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누구예요? 바로 맥락준이에요. 시라라 라크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이름 조지 페이크를 가진 맥락준이에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일제강점기에 무슨 나쁜 짓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을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청년들과 소녀들을 다 전선으로 자기 말과 연설과 글을 통해서 계속 보냈던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한. 근데 결정적으로 뭘 더 나쁜 짓을 했냐면은 애국기 헌납운동을 했어. 애국기 헌납운동이 뭐냐? 우리나라 그 조선 민중의 그 다 혈세를 뽑아다가 뭘 만들었어요? 전투기 만들었어. 가미카제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태워가지고 가미카제 보냈던 그 애국기 헌납운동의 주인공이에요. 다 좋아. 근데 문제는 해방 후에 이 사람이 문체부 장관 하면서 뭘 했냐면은 1962년에 우리나라 이제 공원심사를 해요. 뭐 한 줄 아세요? 독립유공자 심사위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독립운동했는데, 내가 한평생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는데, 이제 심사받으러 갔는데, 나를 심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백낙준이야. 그래,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단재 같은 사람이, 신태호 같은 사람이 왜 서운을 안 받았겠어요? 무슨 짓이냐고요, 이게. 1962년. 무슨 짓이냐고요. 더 화나는 건 이게 백낙준의 묘비거든요. 나는 전쟁을 앞뒤에 두고 나고 자라고 일하는 동안 민족을 붙들고 살리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생 사업으로 교육에 종사하였다고 이렇게 적었어요. 교육에 종사했죠. 근데 그 교육에 종사 왜 청년들과 우리의 소녀들을 왜 그 전선에 보내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기록들은 다 국가에서 공인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백낙준 우리나라 서울연충원 1묘역에 잠들어 있어요. 국가유공자 1묘역. 어디에도 없어요. 김홍준 더 황당한 건 김홍준도 일찍 죽습니다. 46년에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데 간도특설대의 전도 유명한 일본군 출신의 장교였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어. 근데 여러분, 김홍준이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김홍준은 유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위패가 모셔졌어. 근데 김홍준이 왜 여기에 위패가 모셔졌냐? 제가 이 책을 쓴 결정적 이유 중에 이 책에 나중에 이제 법안까지 이제 발의되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김홍준이 여러분 2009년에 국가공인 친일파로 나라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부인과 함께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요. 위패가. 이게 몇 년일까요? 2015년이야. 여러분, 국가에서 2009년에 친일파로 공인을 했는데 2015년에 현충원에 모셔졌어. 보훈처에서 몰랐을까요? 알아. 국방부에서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을 왜 그대로 강행한 줄 아세요? 관련 법안이 없다고. 관련 법안이 없다고 유족들이 신청했다고 국가공인 친일파를 현충원에 2015년에 부인과 함께 안장했어요. 여기다. 현축탑 뒤에다. 김홍준이에요. 그때 저한테 얘기했던 게 법이 없다고 안 된대요.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법을 만들자. 이러면 법을 만들자. 관련 법이 국립묘지법과 상훈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가장 큰 현충원의 그 파묘 화두가 일어났죠. 기억하세요? 현충원에 잠든 그 친일파들을 몰아내겠다고 광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가 일어나고 막 김원웅 회장이 막 그랬죠. 그걸 시발시킨 사람이 제가 첫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전 작업은 광복회랑 같이 했어요. 이미 그 설문조사 때부터 광복회랑 작업을 같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서울 현충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현준부터 해가지고는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들이에요. 할아버님 묘역 바로 다 위쪽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이에요. 간도특설대의 박정희보다 더 고위군 장교였고, 이 신현준에 대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간도특설대에서 간도특설대에 있다가 만주군에서 활약한 이 신현준이 당시에 자기의 부하가 누구였냐면 중대장이었어요. 만주군의 중대장이었는데 자기의 소대장이 누구였냐? 바로 박정희예요. 근데 작전을 수행하다가 8월 말까지, 해방된지 모르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8월 말까지 수행을 했는데 해방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현준이 무슨 짓을 하냐? 박정희와 함께
신분 세탁을 합니다. 베이징으로 가. 그래서 광복군 3지대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뭐로 들어온 줄 아세요? 광복군으로 들어와요. 광복군으로 들어옵니다. 광복군 3지대로. 근데 나중에 박정희는 광복군으로 실제로 활동한 게 없으니까 광복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죠. 백홍석. 마찬가지로 34년을 복무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양반을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표지석이에요. 우러러 하늘로 구불어 땅에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래요. 욕되게 함이 없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오직 나라의 외길을 충정의 외길만 걸어오셨다고 말했어요. 참군인이라고 써 있어요. 흰이주 방공포대의 당시에 대장이었어요. 우리나라 6.25 당시에 그 육해공 참모총장이었던 누구죠? 최병덕의 장인어른입니다. 둘 다 최병덕은 국가공인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리고 백선엽이에요. 7월 10일 밤 백선엽이 이제 백수를 누리다 죽었는데 장지는 국립대전년 중원이었고 제2장군 묘역 555번 묘역입니다. 다 좋아요. 근데 바로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중위 1942년 소위 임관일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고 1943년부터 간도특설대에서 항일 세력을 탄압했다. 국가기록이에요. 국가기록이에요. 백선엽이 물론 해방 후에 한국전쟁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고 막 알려지는데 제가 최근에 단독 보도한 내용은 백선엽이 한국전쟁 기간에 낙동강 전선 이후에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 학살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국가 기록으로서 확인한 걸 제가 보도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리 이것만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효창원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백범이 묻힌 곳이죠. 3번이 백범 묘역이고 여기가 윤희사 묘예요. 이게 바로 효창운동장. 동서남북. 여러분 백범과 윤희사 묘역 아래쪽에 정남 방향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효창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백범묘와 윤희사 묘 머리 위에 4번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방공탑이 있어요. 1960년에 세웠고 1970년대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항공사진으로 찍은 거죠. 백범의 묘, 윤희사를 비롯한 3.23묘, 방공탑, 효창운동장. 왜 그랬을까요? 노덕술, 그 유명한 친일파죠. 다 좋아요. 노덕술 울산에 잠들었습니다. 다 좋은데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왔는데 약산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 지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항일운동가였죠. 의열단 출신이자. 근데 1940년대 쿤밍에서 총격을 당해서 1945년에 이제 해방 전에 1944년에 돌아가세요. 충칭에서 합병증으로 죽는데 약산이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 박차정 지사의 유해를 모셔다가 밀양 뒷산에 묻었어요. 바로 이렇게 밀양 뒷산의 공동묘지에 이게 다 무덤인데 주인 없는 무덤들이 이게 다 옆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제대로 된 지금 묘 위에 표지석도 없이 지금은 표지석 세워줬습니다. 다행히.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표지석도 없이 이 때도 안 서는 요거 학생들이 박차정 지사한테 미안하다고 이 당시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가가지고 요거 손으로 써가지고 요 붙여놓은 거예요. 밀양 뒷산에서 독립유공자인데 이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재밌는 점 말씀드릴까요? 다 왔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될까요? 현충원에 이렇게 친일파도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DJ가 뭐라 그랬어요? 억울하면 담벼락에 소리라도 지르라 그랬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치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친일파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 한평생 친일파들이 이렇게 하다가 현충원에 잠들었는데 줄 잘 서서 자기의 일신의 이유로 현충원에 잠들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제가 계속 취재하면서 전화하니까 보훈처에서 하는 얘기가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뭘 해요? 법을 바꿔야지. 그래서 지금 이런 법안들이 계속 바꾸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5번 발의됐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번에 2020년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을까? 생활 속에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안익태, 애국가, 무슨 나치 당원이었던 건 이미 다 알려줬죠. 그래 좋아요. 이건 뭐 차치해. 김성수 동아일보의 창시자인데 국가공인 친일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국가공인 친일파예요. 서정주 국가공인 친일파예요. 김백일 국가공인 친일파야.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왜 했냐? 공공부지.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대공원 입구 정문 앞이에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그 동물원 앞에 여기 정문 앞이에요. 서울시 땅입니다. 거기 앞에 여러분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동상이 이게 몇 미터짜리인 줄 아세요? 한 4미터 돼요. 동상이 그 앞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가족들이 들어가는데 서울대공원 들어가는데 김성수한테 인사하고 들어가요. 서울시 땅 위에 세워졌어요. 서정주 여러분 국가공인 친일파입니다. 이게 서정주의 집이라고 사당동에 가면 남현동이 있어요. 사당역 뒤에 6번 출구에. 그 남현동에 서정주가 30년 동안 살던 집을 서울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관악구에서 이걸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기념관이에요. 서울대학교 그 우측으로 해가지고 관악산 등산로 있죠? 그 앞에 미당에 시비가 쫙 깔려 있어요. 다 서울시에서 관리해요. 김백일 거제도입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동상을 세워놨네. 육군의 그 장성에 가면 육군 보병학교라고 있어요. 장교들이 이제 그 되는. 거기 하면 그 사격장 이름이 백일 사격장이에요. 그 정문 입구가 백일로예요. 다 김백일을 추앙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대로 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고민한 게 뭐냐면 올해가 광복군의 80주년이에요. 여러분 1940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우리나라 국군을 만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화려하게 찬 이 배지들이 다 뭐냐면은 이게 광복군 1지대, 광복군 2지대, 광복군 총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의용대 이 배지들입니다. 당시에 실제 찾던 백범 김구가 광복군 대원들에게 부여했던 약산 김원봉 장군이 대원들에게 부여했던 그 배지들인 거예요. 처음으로 5개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원래 하나만 찾는데 근데 우리 국군의 뿌리가 물론 친일파들이 우리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국방부 장관을 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1대부터 10대까지는 일본 육사를 나와서 실제로 다 육사를 나와서 시행 활동을 했고 19대까지 활동하면 학도병 출신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부터 나서서 광복군부터 나서가지고 우리의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광복군이 1940년 충칭에서 만들어진 9월 17일로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바꿔. 이게 지금 9월 17일 날 광복군 창군 80주년 행사예요. 여러분 국방부에서 뭐 보내는 줄 아세요? 화는 아예 보내지도 않고 성화병 4명 보냈어요. 여러분 광복군 80주년 행사인데 성화병 4명 보냈어. 장군 1명도 안 왔어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관 선생이라고 97세예요. 현역 광복군 출신의 애국지사입니다. 근데 이 성화병 4명 앞에 놓고 애국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1950년 김백일이 38선을 넘은 이날을 우리가 지금 국군의 날로 칭하고 있어요. 국군의 뿌리가 어디냐고요. 이대로 그냥 친일파를 우리 국군의 뿌리로 여러분 간직하고 싶으세요? 저 대한민국 장교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행동해 주시길 바라고 이 책에 제가 담아놨습니다. 보시고 이 책에다 제가 강조한 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약사노동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는데 이 책은 감정적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 이 서술된 문장을 바탕으로 지도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그 친일파 무덤 옆에 서서 애국지사들의 묘역을 내 2발로 서서 내 2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일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의 광복회장인 김원웅 의원이 관련 법안을 최초에 발의를 했어요. 당연히 부결됐습니다. 독립인용공자의 후손인 김희선 의원도 발의를 했어요. 또 부결됐습니다. 최근에는 김광진 의원이 19대 때 발의를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에 걸쳐 5번 정도 발의했는데
인재근 의원도 발의를 했었군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왜 실패를 했나? 발의조차 논의조차 제대로 못했어.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국회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총선을 솔직히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련 법안은 두 가지예요. 국립묘지법과 상훈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훈법은 이 사람들의 묘를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상훈을 친일 행적이 있으니까 박탈한다. 박탈되면은 이 문구를 집어넣으면은 이 사람들이 현충원에서 빼낼 수 있어요. 파묘란 어감이 그렇지만 강제로 이장시킬 수 있어요. 유족에게 추천을 해서, 유족에게 제안을 해서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상훈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국립묘지법은 뭐냐? 이 사람들이 국립묘지법이 장군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유공이라는 이유로, 유공자라는 이유로 지금 현충원에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공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 밑에 별표,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는 표시를 해서 친일 행적자는 묻을 수 없다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는 거를 법안에 거기다 명시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딴 데로 옮기겠죠. 혹은 이것조차 부담된다면 거기다 당구장 표시를 해서 별첨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게 뭐냐? 묘 옆에다가 친일 행적비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죠. 만약에 유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끄럽다면 옮기겠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래 대승적으로 국가에서 대줄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법안이 어쨌든 통과를 하면 지금 두 가지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법이 이제 생겨가지고 10만 명이 발의하는 방법이 있자. 이거 최근에 생긴 거고. 방법은 결국에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난 4.15 총선 때 뭘 했냐? 전국의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1000명이 넘어갑니다. 광복회 이름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들이 있는데 국회에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이 법안이 발의되면 동의하시겠냐? 어땠을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은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한나라당도 지금의 국민의힘도 결국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1000명을 넘는 그 표를 했을 때 요거를 4.15 총선 전에 광복회 이름으로 이거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별로 반향이 없었어. 근데 253명의 지역구 의원이 발표가 되고 나서 기존에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명단을 가지고 실제로 당선된 사람들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6일 날 단독 보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한나라당을 국민의힘을 포함한 175명, 180명이 국회의 75% 이상이 이 법안에 다 동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엔 누구도 포함돼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포함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기 스스로 현충원에 잠든 친일파들을 이장시키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백선엽이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국가의 원로를 이룰 수 있냐며 다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현재 지금 관련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립묘지법도 올라가 있고 누가 올렸냐? 전용기 의원이 올렸고 대표 발의한 건, 그리고 권칠승 의원이 올렸고 김홍걸 의원도 올렸고 지금 한 4군데에서 동시에 법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무위와 행안인가요? 안행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올 가을, 늦어도 21대 때는 논의가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통과되길 바라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여전히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책 광고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일단 백선엽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건데, 저는 솔직히 백선엽 가족들이 현충원 말고 다부동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통합을 생각한다면 현충원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공을 세웠다고 알려진 그 다부동 거기에 공원, 기념 전적 공원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묻힐 수 있는 선택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현충원을 들어가서 논란을,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과, 소위 말하는 공과 가가 너무나 뚜렷한 인물이에요. 그렇다고 그 과가 없어지냐?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백선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백수를 누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가 그 친일 행적, 간도특설대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백선엽은. 그 일본어 대사전에
비판하자도 어쩔 수 없다. 맞아요. 이 말은 바로 아니고. 자기 일본어 그것도 자서전을 또 일본어로 냈어요. 일본에서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아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 아는데 또 그 자서전을 제가 또 구해서 봤습니다. 그 문구를 또 찾았어. 근데 그 어디에도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자꾸 친일 청산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왔죠. 그게 사실이죠. 근데 백선엽처럼 그렇게 생존 친일파들은 그렇다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했냐?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현충원을 그래서 바로잡자는 게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광복회에서도 이제 논란이 바로 두 가지인데, 광복회는 친일파를 강제 이장시키자는 게 첫 번째 일단 아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독립유공자들을 다 이장시키자, 효창원으로 다 이장시키자는 내용도 있어요. 아예 분리시키자. 이게 첫 번째 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거는 친일파들이 이동할지 독립유공자들이 이동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안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 다 싫다. 그 옆에 친일행적비 세우자. 바로 요 안이에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는 필요하죠. 근데 백선엽은 누차 강조한 대로 저는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살아생전에 제가 백선엽이 용산에서 90세가 넘어갈 때 백선엽이 군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용산에서 차랑 죽을 때까지 차랑 사무실이랑 월급을 300만 원 정도를 계속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백선엽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백선엽한테 물어봤어요. 홍준표 옆에 있을 때 왜 친일행적에 대해서 왜 반성하지 않으시냐. 홍준표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네 어디서 나왔냐고. 정말 또라이 기자인 것처럼. 진짜 본인한테 물어보기 쉽지 않은데. 네, 물어봤습니다. 자는 누굴 겁니까? 자네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좌파 매체에서 나온 아무튼 그랬던 거고, 궁금해서 진짜 물어봤던 겁니다. 네.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예우가 안 되고 있죠. 물론 후손분들도 계시지만 예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우는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저 친일파에 대해서 주목하는 건, 예우와 선양은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 예우와 선양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훈처가 더 각성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에 따른 합법적인 공과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다만 얼마나 안 되고 있냐면은 최근에 작년에야 이제 박원순 시장 살아있을 때 국회랑 한강에 있는 그 여의도 매점들 있잖아요. 그 원래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요, 수의 계약이 다 제한군인회랑 그 다음에 그 제한군인회 계열의 그런 군 상위군경회 이런 데서 거의 다 수의 계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나마 이제 워낙 힘들게 사니까 이거라도 먹고 살게 하겠다는 걸로 박원순 시장이랑 쇼를 봐가지고 서울시랑 쇼를 봐서 뭘 했냐? 협의를 해서 이제야 그 수의 계약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돌렸어요. 이제야. 왜냐?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하겠다고. 저랑 가까운 선생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서실장을 했던, 당시에 비서장을 했던 차리석 선생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아들이 차영조 선생이에요. 1944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1945년 9월 달에 돌아가세요. 과로로. 해방 후 한 달 뒤에 거기서 충칭해서 돌아가세요. 아들이 당시에 2살이었어요. 장남 아들 차영조가. 근데 한국에 힘들게 1946년에 엄마 홍매영 여사랑 돌아왔는데,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되니까 엄마가 홍매영 여사가 아들에게, 차가 여러분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 위에 한 획씩, 위아래 한 획씩 빼가지고 넌 이제부터 신영조로 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립유공자, 우리로 치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임시정부 비서실장 출신의 아들이 살기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살기엔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냥 성인이 되기 직전에 시내에서 다시 차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무덤이 지금 효창원에 있으니까 평생을 아버지 무덤 풀 뽑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의 공식적인 학력은 어디까지일까?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예우해야죠.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제대로 예우를 하기 전에, 제대로 예우를 하려면 첫 단추가 잘못됐으니까 저는 이걸, 그렇다고 친일파들의 땅을 여러분 다 회수해가지고 뭐 환수해서 할 수 있냐? 못해요. 이미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이미 친일파들은 땅 다 팔아가지고 막 거기에 건물 올리고 제가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댓글이 그래요. 네 할아버지도 다 친일파였을 거다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 국가유공자였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였어요. 저도 나름 국가유공자의 후손인데 우리 할아버지 빨갱이 때려잡던 그런 군 간부 출신인데,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업체 꾸린 사람들 그 재산 뺏을 거예요? 이해승의 후손이 그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 대표입니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근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하얏트 호텔 뺏을 거예요? 못 뺏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해승이 국가공인 친일파라는 건 알리자 이거예요. 이완용과 이해승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억하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2020년에 제가 말하는 친일청산입니다. 최소한 알리자 이거예요.